자금 시장을 잠식한 한전채 발행이 여전한 가운데 은행채 발행까지 크게 늘면서 특수채 구축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신용등급이 높은 특수채권에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는 7월부터 하루 100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에 들어갑니다. 주요 산유국들로 구성된 오펙 플러스의 다른 회원국들도 지난 4월 결정한 자발적 감산량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7년이 넘는 개발 기간 끝에 내놓은 첫 혼합 현실 기기 리얼리티 프로를 내일 새벽 공개합니다. 애플워치 이후 최대의 야심작으로 본격적인 가상현실 시대를 여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 세계 12서비스 수출 강국을 목표로 콘텐츠와 의료 등 주요 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동안 자금 시장을 잠식했던 한전채에 이어 최근 들어 은행채 발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은 한전채와 은행채 물량이 쏟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은행채 공급이 늘면 금리도 뛴다는 점입니다.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 또 이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 금리도 덩달아 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경제부 서형교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최근에 은행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수준입니까? 네, 앵커가 앞서 말한 대로 은행채 발행액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5월 한 달 동안 은행채는 약 1조 원어치 순발행됐는데요. 상환액보다 발행액이 많았다는 건데 은행채가 순발행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단순 발행액만 보더라도 지난달에 25조 원어치가 발행됐는데요.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10조 원, 14조 원어치가 풀린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이 증가세가 좀 이례적으로 가파르긴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은행들이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의 자금 조달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2021년 12월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달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7천억 원가량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또 기업대출 잔액도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늘리려면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때 주된 수단이 예적금과 은행채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금리가 3%대 중반으로 내려가면서 예적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은행들이 그러다 보니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는 겁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지난 4월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를 만기 물량의 100%에서 125%로 완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125% 한도를 모두 채우면서 채권 발행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 규모도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은행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채 규모는 124조 원 수준입니다. 당장 이번 달과 다음 달에도 각각 20조 원이 넘는 은행채가 만기를 맞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통계는 말 그대로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이고 은행 입장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발행량을 추가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은행권이 발행 한도를 꽉 채우면 하반기에 최대 155조 원 규모의 은행채가 발행될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레고랜드 사태로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라고 조절했었는데 올해 그런 제한이 풀리면 발행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신용등급이 좋은 은행채가 쏟아지면 상대적으로 이 신용등급이 낮은 이 회사채가 외면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채 발행량이 늘어났는데 시장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은행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은행채 금리만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전반의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데요. 은행채는 신용등급이 AAA인 우량채로 평가됩니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금리를 더 크게 올려야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 한전채가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자금시장 경색을 일으킨 것과 유사한데요. 실제로 은행채 금리는 만기와 상관없이 한 달 전과 비교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채 발행에 따른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국이 정책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은행들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차환 발행에 나서고 또 추가 발행을 하고 할 때는 분명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예, 서 기자. 지금 은행채 발행이 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앞서서도 한번 짚긴 했지만 일반 소비자들 대출 금리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참고하는 금리가 은행채 금리거든요. 네.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신용대출 금리도 덩달아 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5대 시중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주일 만에 상단이 1.9%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최근 은행채를 중심으로 시장 금리가 다시 튀어오르면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금융소비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서형교 기자였습니다. 애플이 7년이 넘는 개발 기간 끝에 내일 새벽 첫 혼합 현실 MR 헤드셋 리얼리티 프로를 공개합니다. 이 애플워치 이후 9년 만에 공개하는 최대 야심작으로 이 본격적인 가상현실 시대를 여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애플 헤드셋의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자세한 얘기 사법부 이서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애플이 그간 MR 헤드셋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게 드디어 내일 공개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애플이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바로 여기에서 애플이 MR 헤드셋을 최초로 공개할 전망입니다. 제품 이름은 리얼리티 프로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2015년에 개발에 돌입해 2019년 출시하는 게 목표였지만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소문만 무성하고 제품 공개는 계속 연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애플이 한다는 이유로 기대는 계속 커져왔는데 드디어 내일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네, 이 애플이 하드웨어 신제품을 내놓는 게 이제 9년 만이라서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애플이 예상하는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초도 물량 자체가 아주 작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헤드셋 시장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란 기대가 높지만 또 사실 XR 헤드셋 시장이 지금 그렇게 좋지만은 않거든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MR 헤드셋 홀로렌즈나 메타의 자회사 매직립이 개발한 매직립 1도 기대를 받았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애플의 MR 헤드셋 가격은 현재 $2,000에서 $3,000까지 예상이 나오는데요.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비싼 가격입니다. 그런데 앞서 VR 헤드셋을 선보인 메타의 퀘스트 3 가격은 우리 돈 약 66만 원입니다. 애플 헤드셋의 최대 예상 가격인 400만 원보다 약 6배가량 저렴한 건데요. 따라서 애플의 1세대 제품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개발자와 얼리 어댑터용으로 출시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애플 리얼리티 프로 초도 물량이 50만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합 현실 헤드셋의 그 전 세계 공급량이 연간 1,000만 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애플은 MR 헤드셋의 첫 해 판매량을 약 90만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짚어보고 가고 싶은 게 지금 MR, XR, AR, VR 용어들이 많은데 애플 헤드셋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제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혼합 현실이란 그 MR이란요. 가상 현실의 이질감이나 증강 현실의 낮은 몰입도를 개선한 것으로 현실과 가상 간의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MR은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한 거죠. 네. 흔히 말하는 이 확장 현실 XR은 이런 MR, VR, AR 등의 기술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고요. 이번에 공개되는 애플의 MR 헤드셋은 스키 고글과 유사한 외관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또 사용자의 손 움직임을 추적하는 이런 광학 카메라와 센서가 탑재돼서 손, 눈 움직임 등으로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이런 예를 들어서 화상 전화인 페이스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 사용하면서 헤드셋이 가상현실에서 사용자의 얼굴과 전신을 렌더링, 그러니까 2차원의 화상에 사실감을 불어넣어서 3차원 화상을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두 사용자 모두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애플의 이 MR 헤드셋 출시를 앞두고 이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부품사들에 대한 기대도 컸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내 부품들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까? 네, 리얼리티 프로에는 XR 전용 칩셋과 10개 이상의 카메라 그리고 8K OLED 디스플레이 등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표적으로 LG 이노텍은 3D 센싱 모듈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는 내부 디스플레이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모두 이 선제적으로 XR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해온 기업인데요. LG 이노텍은 올 초 XR 기기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반도체 기판을 개발했고 LG 디스플레이는 올해 CES에서 XR 전용 마이크로 OLED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디스플레이의 경우 당장은 일본 소니의 올레도스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레도스는 빠른 반응 시간과 그리고 초고해상도를 지원해서 애플의 헤드셋과 같은 XR 기기에 들어가는데요. 자체 플레이스테이션 헤드셋을 보유한 소니가 이 선제적으로 투자해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LG 디스플레이 측은 아직 해당 제품을 개발 단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서는 애플의 MR 헤드셋의 이 물량이 증가하면 국내 업체들의 공급 또한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생태계 최강자 애플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상현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구글, 퀄컴과의 협업을 공식화하기도 했는데 삼성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지난 2월 갤럭시 언팩에서 이 구글 퀄컴과의 깜짝 협업을 발표했었죠. 네. 이후 갤럭시 글래스라는 이름으로 상표권도 출원하면서 이 관련 제품 공개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마이크로 올레드 기업 이매진을 인수한 것도 이 기업이 보유한 XR을 구현하는 다이렉트 팩터닝이라고 불리는 기술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기존 올레드보다 전력을 적게 쓰면서도 높은 밝기를 지원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삼성전자의 차기 XR 기기에 올레드를 공급하는 동시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처럼 애플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제 메타, 애플, 삼성 이 3강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XR 시장의 성장은 더욱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한 업체에 따르면요, 세계 XR 관련 시장 규모는 2025년 540조 원, 그리고 2030년 1,700조 원으로 확대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무역 적자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서비스 수지 흑자를 목표로 콘텐츠와 의료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세계 10대 서비스 수출 강국 도약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통합니다. 서비스 수지는 지난 3월까지 11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엔데믹의 해외여행까지 급증하며 1분기 여행 수지 적자는 3년 반 만에 최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 수출은 세계 15위 수준, 제조업이 6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낮은 위상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수출 1원당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는 제조업을 뛰어넘는 상황. 서비스 수출 활성화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인 셈입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해 핵심 수출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작년 1,300억 불이던 서비스 수출을 2027년에 2천억 불까지 확대하고 세계 순위도 15위에서
12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보건의료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 등 수출 지원 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도 50% 이상 늘리고 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합니다. 수출 규모가 전기차 수준을 넘어서며 수출 효자로 떠오르고 있는 K 콘텐츠 분야에선 내년까지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K 유니콘 기업도 키우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거래 기준을 완화하고 대형 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광, 보건의료 수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다만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에 버금가는 수출 경쟁력을 갖추려면 규제 완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비스업은 지식 집약적이고 고부가 가치일수록 외국인 투자 유치가 더 절실합니다. 외국인 투자를 통해서 노하우와 트랙 레코드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야 경쟁력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 오든 지적재산권이 오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서비스 산업에 흑자내는 방안인데 의료, 교육, 관광 이런 데 굉장히 우리가 규제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 투자 정책이 제조업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 서비스 분야 들어오는 것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정부도 근본적인 서비스 산업 규제 개선을 위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연내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지난 30년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 폐지됩니다. 또 대주주들의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악용됐던 자사주 제도도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국내 증시 개방에 맞춰 도입된 이 제도로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하려면 감독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인은 고유번호,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주주가치 재고보다 대주주의 지배권을 높이는 도구로 변질됐던 자사주 제도도 손질이 예고됐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하반기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기업의 자사주 보유량을 10%로 제한하고 이를 넘기면 소각하도록 규정해놨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은 자사주 취득에 제한을 두진 않지만 인적 분할 시 신주 배정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인적 분할을 통해 대주주가 앉아서 지배력을 키우는 소위 자사주 마법이 일어나는 국내와는 대조적입니다.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재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증권가에선 자사주 소각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이뤄진다면 코스피가 다시 3,000구지를 밟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3년 안에 전체 물량이 소각된다면 코스피가 이론상 3,620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 2월 말 국내 상장기업이 갖고 있는 자사주 수는 34억 주, 금액으로는 74조 원 수준. 다만 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자칫 경영권 방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투자자가 보다 쉽게 한국 증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고 소액 투자자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사주 제도까지 개편에 들어가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블리자드의 역작 디아블로가 11년 만에 신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식 출시는 내일이지만 더 비싼 선공개 에디션을 산 사람들로 이미 게임 커뮤니티가 화제입니다. 예상 밖으로 큰 환대를 받고 있는데 올해 이렇다 할 흥행작을 내지 못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저도 이제 디아블로4 하느라 지난 주말 좀 밤샌 사람 중 하나인데 네. 예상보다 좀 반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공식 오픈 전인데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공식 출시는 내일 오전 8시에 공식 출시되는데요. 일반판보다 4만 원에서 5만 원 더 비싼 에디션을 구매하면 이보다 나흘 먼저,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빠르게 게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 밤샘 분들뿐 아니라 지난 금요일 연차를 내고 게임을 했다는 분들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 그만큼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얼리 액세스가 가능한 에디션을 구매한 거고요. 실제 수치로 조금 보자면 얼리 액세스가 시작한 오전 8시 트위치에서 디아블로4 관련 방송 시청자 수는 금세 90만 명이 달했고요. 주말 새 93만 명까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압도적인 1위입니다. 또 며칠 전 요리 연구가인 백종원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디아블로4 출시를 기다리며 이걸 하려고 이미 다른 유튜브들 많이 찍어놨다라고 밝혔는데 이 영상 조회수가 80만 회를 넘었습니다. 디아블로라는 IP가 얼마나 강력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지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 느껴지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이 디아블로2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디아블로3도 나온 지 벌써 1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이 이제 구매력을 갖춘 어른이 된 건데 실제 게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 평부터 들려드리자면요. 디아블로4의 메타크리틱 점수는 PC 기준 88점을 기록하는 등 까다로운 전문가들조차 후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최근에 게임 리뷰를 보면서 이렇게 게이머들이 긍정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국내 유저들의 평가 또한 좋았는데요. 보시다시피 대체로 호평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한 그래픽이 몰입도를 높인다는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디아블로 시리즈의 고질병처럼 여겨진 접속 장애 문제는 이번에도 잡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 출시되는 내일부터 유저들이 더 몰리면 서버 장애 문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아직 초창기니까 게임 후반으로 갈수록 유저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네, 이 게임이 출시되면 보통 이제 과금 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네. 게임들 역시 뭐 대부분 이런 비판에 직면하는데 디아블로4는 꼭 그런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과금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게임 구입비 외에는 크게 유저들이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고수하는 페이 투 윈, 즉 돈을 쓰면 캐릭터가 강해지는 과금 구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블리자드 측은 게임의 공정성을 위해 뽑기나 아이템 구매를 통해 능력이 강화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릭터 꾸미기 등에서 요금이 부과되긴 하는데 온전히 게임만을 즐기기 위해선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백기기와 확률형 아이템으로 얼룩진 국내 게임사들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이 과금을 크게 유도하지도 않고 게임 자체도 재밌다는 평인데 그렇다면 국내 게임사들 많이 긴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임사는 신작 스로넨 리버티를 준비하고 있는 NC소프트입니다. TL은 김택진 대표가 개발에 직접 참여하며 흥행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오픈월드 RPG라는 점에서 디아블로4와 비교될 수밖에 없고요. 출시 시기도 애초에 비슷했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NC가 출시 시기를 연기하면서 전면전은 피해간 상황인데 그럼에도 NC를 향한 우려의 시각이 큽니다. 최근 TL의 베타 테스트에서 혹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 시장을 노리는 대형 MMORPG 치고는 완성도가 낮은 데다가 리니지를 탈피한다고 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존 리니지 시리즈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나마 뽑기 방식이 사라져 기존의 과금 구조를 조금 개선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게임이 재밌는데 과금도 안 해야 유저들이 좋아하는 거지 게임이 재미가 없는데 과금 많이 안 한다? 이건 그다지 매력 포인트는 아닙니다. 네. 따라서 다올투자증권 등은 부정적인 유저 피드백 등의 기인에 NC소프트의 목표가 20%가량 내렸고요.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나증권도 목표가를 내리며 워낙 반응이 안 좋으니 피드백을 반영해 출시 시기를 4분기로 변경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로 했습니다. NC뿐 아니라 한동안 디아블로4가 게이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게임 시장은 찬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게임사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겠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실력차가 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디아블로4가 좀 잘 나가면 수혜를 보는 우리 기업은 없습니까? 네, 오늘 제가 디아블로4 컨셉 스토어를 꾸며놓은 버거킹 매장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간접적으로는 디아블로4와 콜라보를 맺은 기업들이 조금 긍정적일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는 디아블로4의 플레이스테이션 버전 패키지와 굿즈 유통 계약을 맡은 이 상장사 대원미디어가 수혜가 예상됩니다. 대원미디어가
국내 물량을 사와서 마진을 붙여 유통하는 구조인 만큼 플스 국내 유통량에 따라 대원미디어의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블리자드4의 효과는 대원미디어의 올해 2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삼 년간 영업 적자 늪에 빠졌던 호텔 롯데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펼친 끝에 올해 1분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흑자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부채와 누적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호텔 롯데. 수익성 위주 경영을 통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57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엔데믹에 따라 여행, 레저 수요 심리가 회복되면서 2분기에도 실적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연간 흑자 전환도 점쳐집니다. 엔데믹 하면서 세계 사업장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계속 앞으로 좀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호텔 롯데의 턴어라운드는 올해 초 구원 투수로 새로 취임한 이완신 대표가 이끈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대표는 취임 후 내실 경영을 꾀한다는 취지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호텔과 리조트 사업부를 호텔 사업부 하나로 통합, 경영 효율성 높이기에 나선 겁니다. 또 면세점의 경우 입찰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인천공항점을 포기하면서 무리한 가격 입찰을 피했고 중국의 보따리상, 이른바 따이궁에 의존하던 구조를 탈피하고자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도 대폭 손질했습니다. 실적 호조에 힘입어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됐습니다. 지난 1일 진행한 호텔 롯데 회사채 수요 예측이 흥행하면서 2년물 400억 원은 800억 원으로, 3년물 800억 원은 830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2년물의 경우 민평금리보다 10베이시스 포인트 낮게, 3년물은 1베이시스 포인트 높게 물량을 채웠습니다. 자본시장에선 지난해 불거진 롯데건설 위기설로 롯데그룹에 대한 투자 심리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회사채 발행 흥행은 실적 회복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은 멈춰선 IPO의 재개 시점입니다. 호텔 롯데 IPO는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할 핵심 카드로 신동빈 회장의 수건 사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2015년 추진하려다 경영권 분쟁 등이 겹치며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호텔 롯데는 오는 2032년 매출액 15조, 기업가치 14조 7천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IPO 시기에 대해서는 심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패션 호황 속에 좋은 실적을 내던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주요 브랜드가 이탈하며 패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인데 실적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올해 해외 패션 브랜드 4개를 새롭게 들여옵니다. 지난 5월 미국 패션 브랜드의 독점 유통을 시작했고 오는 9월엔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하반기엔 브랜드 2개를 추가로 수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달부터는 해외 니치 향수 브랜드 2개를 새롭게 선보이며 총 10개의 향수 라인업을 갖추게 됐습니다. 올해 수입 패션과 화장품 브랜드를 7개 이상 신규 도입해 육성하고 꾸레주가 글로벌에서 가장 뜨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서 매출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앞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셀린느와의 계약이 종료된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수입 패션 매출은 33% 감소했습니다. 오는 6월 말 클로웨와의 계약도 종료될 예정인데다 메종 마르지엘라, 마르니 등을 보유한 OTB도 점차 자체 운영으로 전환하고 있어 향후 브랜드 추가 이탈도 점쳐집니다. 효자 노릇을 해왔던 명품 브랜드들의 이탈에 올해 매출 타격이 본격화되자 신규 브랜드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선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뷰티 부문 고성장과 수입 브랜드 운영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올해 1분기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수입과 자체 뷰티 브랜드 모두 선방하며 뷰티 부문 매출은 20% 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의 이탈로 인한 타격이 큰 만큼 매출 공백을 메우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패션 산업 내에서 셀링 비중이 워낙 컸어서 그거를 커버업할 수 있는 신규 브랜드가 나타난다면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소비 둔화 우려와 함께 실적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며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오늘 코스피가 또 연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관이 사들이면서 장을 주도한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05포인트, 0.54% 오른 2,615.4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5천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외국인은 200억 원가량 이 현물 주식을 순매도하긴 했지만 오늘 선물을 2천억 원 넘게 담았습니다. 업종 가운데선 자동차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요. 현대차는 특히 다시 20만 원 선을 되찾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를 했고 전체 차 판매 역시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반도체 업황 기대감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다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두 종목 모두 주가가 짧은 조정을 거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조정 기간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가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AI가 불러온 엔비디아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시가총액이 꿈의 1조 달러에 다가설 정도로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한 달 만에 45%나 뛰어올랐고 연초에 비해서는 무려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이런 상승 흐름은 국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7만 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삼성전자는 이제는 7만 전자 굳히기에 들어갔고 SK하이닉스는 11만 닉스를 눈앞에 뒀습니다. 다만 증권가는 SK하이닉스의 주가 전망을 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AI용 반도체에 탑재되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판매 증가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가장 최신 사양의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에 단독으로 공급되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고영민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분야에서 올해 45%, 내년에는 40%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 증권사들도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렸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13만 5천 원으로 올렸고 SK증권은 13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당분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예상됩니다. 일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점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반도체 위탁 생산을 대만 TSMC에 맡기겠다고 밝힌 점 등이 시장의 기대감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회를 상실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일반 서버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H백으로 대변되는 AI 서버 수요는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한계가 명확하고요. 최근 삼성전자가 감산에 나서면서 재고 조정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반도체 재고가 넘치는 데다 감산 이후 명확한 계획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리츠증권은 최고 9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가 상향된 상황에도 8만 7천 원이라는 다소 보수적인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헬스케어 업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종목을 좀 골고루 사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먼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최근 2달 동안 외국인의 헬스케어 업종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을 주로 담았고요. 다음으로 기관은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SK바이온스를 담았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들이 헬스케어 종목을 매수한 건 시장 성장 전망에 따른 순환매 차원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올 초 이후 2차 전지 주가가 과열하면서 폭등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헬스케어는 이 시장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소외받으면서 지금 현재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와 항체 약품 접합체 같은 신약 신기술 개발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약 신기술이 개발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이나 복제약을 만드는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개발 성과는 보통 학회 등을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는 물론 오는 10월로 예정된 유럽 임상학회를 통해서 이런 성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헬스케어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는 이 학회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열리고 있는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는 주목할 만한 국내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에선 헬스케어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부터 앞으로 7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학회를 주목해야 하는 건 임상 데이터뿐 아니라 주가의 실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이전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내 업체는 유한양행과 레고캠바이오, 앱클론, 루닛 등이 참가하는데 증권업계에선 이 중 유한양행과 앱클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한양행은 3세대 폐암 신약 레이저 티닙과 아미 반타막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레이저 티닙은 2018년 미국 제약사 얀센에 1조 4천억 원 규모로 기술 이전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임상 결과가 공개됐는데 효과를 일부 입증했습니다. 레이저 티닙과 아미 반타납을 병용한 경우 33.6개월까지 무진행 생존 기간이 집계가 됐습니다. 경쟁사 치료제의 생존 기간이 19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신약이 뇌전이 폐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일부 입증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앱클론 역시 혈액암 치료제 카티를 환자에게 고용량 투약했을 경우 이 저용량 투약했을 때보다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증권업계는 하반기에도 세계 3대 학회 중 하나인 유럽 종양학회가 열릴 예정이고 전 세계 신약 시장 전망을 감안하면 헬스케어를 비중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추가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유가 하락을 좀 막겠다는 건데 장기적으로 전 세계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펙 플러스 핵심 산유국인 사우디가 다음 달부터 하루 평균 100만 배럴 감산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난달부터 하루 50만 배럴씩 감산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이번 감산분까지 합치게 되면 하루 평균 총 150만 배럴씩 감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게다가 사우디 정부는 일일 원유 생산량도 9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사우디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한창 올랐던 시기만큼 유가가 $90나 혹은 $100 이상을 돌파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 때문인데요. 원유 최대 수요처인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유가가 오르더라도 수입 물가 상승폭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전쟁이 막 터졌을 때도 글로벌 공급망 이슈 불안 등의 이슈 등으로 유가가 $120까지 오른 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전황이 유가 전망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네, 글로벌 기업과 경제 증시에 대해 분석하는 고 웨스트의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대형 기술주 주가 랠리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은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사안 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오늘 준비한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오늘 고에스트 키워드는 오를 만큼 올랐나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11.5% 올랐는데 엔비디아, 애플 등 이 상승폭이 컸었던 빅테크 7개를 제외하면 사실상 오른 것이 없어서 증시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미국 헤지펀드들은 만약 빅테크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S&P 500 지수를 비롯해 미국 증시가 쉽게 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S&P 500 지수 공매도 규모도 치솟았습니다. 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의 제이크 고든 애널리스트는 자체 집계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S&P 500에 대한 공매도 수량이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정보업체 S3 파트너스에 대해서도 S&P 500이 하락한 것에 베팅한 투자금은 약 4,900억 달러에 달한다면서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 2021년 11월에 기록했던 5,600억 달러에 근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단기 급등해서 오를 만큼 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수는 2021년 말 고점을 기록한 뒤 2022년 들어서 급락한 바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 빅테크들 주가 상승에 영향을 좀 크게 받은 상승세이기 때문에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빅테크들이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연초 대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5개 기술주들의 올해 주가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170% 급등한 가운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도 4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네.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상승률을 크게 뛰어넘었는데요. 반면 빅테크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연초 이후 뚜렷한 상승률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빅테크 주가 급등이 없었다면 올해 S&P 500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는 지난달 S&P 500에 속한 500개 기업계 중 상위 10개 기업의 주가가 8.9% 상승한 반면 나머지 490개의 기업은 4.3%나 빠졌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런 동안에 S&P 500 지수는 5월달 0.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만약 빅테크 기업들이 급등하지 않았다면 지수는 하락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시장을 이끌던 빅테크들이 빠지게 되면 시장도 급격하게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그럼 월가에서는 공매도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네, 월가에서는 오는 13일 날 열리는 FOMC를 앞두고 증시 변동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발표된 5월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번 주부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재현되는 이 블랙아웃 기간인 만큼 경계감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증시 분위기 속에 공매도 규모는 계속 커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엘리자베스 버튼 투자 전략가는 증시 리스크가 여전하다면서 S&P 500 지수가 4,000선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 6.5%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올해 주가가 급등한 빅테크 중심으로 공매도 물량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엔비디아에 대한 공매도는 지난달 각각 25억 달러를 늘었고 연초 이후 73% 급등했던 테슬라 역시 공매도 물량을 살펴봤더니 같은 기간 35억 7천만 달러나 불어났습니다. 네. 이 빅테크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힘도 가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경계감을 가지시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고웨스트에서 준비한 새로운 코너인데 주간 미국 ETF 순서입니다. 네. 한 주간 미국 증시에서 어떤 ETF들이 강세를 보였고 또 어떤 ETF들이 약세를 보였는지 알아볼 텐데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ETF들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 천연가스 가격을 2배로 역으로 추종하는 인버스 ETF인 이 콜드입니다. KOLD가 티커인데요. 네. 지난주 28%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차세대 혁신기업 15곳의 주가를 3배로 추정하는 불즈 BULZ인데요.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등 미국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중국 기술주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은 테슬라 1일 주가 등락률을 1.5배로 추정하는 TSLL입니다. 불주와 TSLL은 지난주 19%대 넘게 올랐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에 랭크가 되어 있는 콜드 같은 경우는 네.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지면 또 수익을 보는 구조고 2배 인버스다 보니까 이게 확실한 어떤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렇게 네. 매수세가 몰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천연가스 가격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에 또 추가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천연가스 가격은 이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로 1차로 타격을 받았고 이후 미국과 유럽의 겨울이 이례적으로 따뜻한 기온을 보이면서 수요가 급감하면서 2차 타격을 받으면서 급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수요 감소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난 2주 새 또 한 번
급락을 한 바 있는데요. 네. 이에 따라 천연가스 인버스 ETF인 KOLD, 콜드가 급등한 겁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콜드 ETF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천연가스 수요가 또 급반등해서 KOLD 주가가 좀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콜드는 기초자산인 천연가스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단기간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천연가스 2배 인버스 상품 그리고 빅테크에 투자하는 ETF들 성적이 좋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약세를 보였던 ETF도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공포지수로 좀 잘 알려진 지수죠. 이 빅스 지수를 2배로 추정하는 UVIX, UBIX입니다. 네. 만기 1, 2개월 남은 이 빅스 선물지수에 투자하는데요. 지난주 2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이 콜드와 반대로 천연가스 가격을 2배로 추정하는 BOIL, 보일이 자리했고 또 네. 탄소 상세권에 투자하는 KSET가 뒤를 이었습니다. 탄소 상세권은 이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은 온실가스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두 ETF 모두 지난주 23% 넘게 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상품, 시장 위험도가 낮아질 거다라고 보는 네.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락 이유 좀 짚어볼게요. 네, 지난주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 간 부채 한도 상향이 좀 최종 타결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타결이 되면서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좀 급부상한 것이 유빅스 하락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특히 최근 AI, 반도체에 집중됐던 자금이 다른 섹터로 이동하는 순환매 현상이 좀 나오면서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지난 2020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이에 따라 빅스 지수를 2배로 추정하는 유빅스 ETF도 추가로 급락한 겁니다. 다만 월가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가 과도한 랠리를 보였다면서 유빅스 ETF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주요 경제 지표들은 경기 침체를 시사하고 있다면서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상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ETF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개최하는 첫 그린 코스터가 시작합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여유를 즐기시고 어려운 이웃도 도우며 좋은 추억을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님이랑 친구들이랑 와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일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가장 낮아 분당과 함께 재건축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들이 속속 확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산 후곡마을 8단지 앞 재건축 사전 컨설팅 동의서 접수가 한창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가 늦춰지는 동안 구체적인 사업성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인 동의율 30%는 일찌감치 충족했습니다. 일산 주민들의 재건축 열망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지은 지 30년이 다 돼 노후화된 주거 환경 때문입니다. 한 달간 해당 단지 민원 처리 건수는 100건이 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 사람이 갇히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기 일쑤입니다. 노후되다 보니까 지붕도 새는 일이 많고 또 벽도 새는 일이 많고 태풍 불고 그러면 위에 지붕이 하여튼 몇 년 전에 날아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안전 문제로 인해 최근 단지 차원에서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등을 진행했지만 이렇게 되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집니다. 엘리베이터 바꾸고 도색하고 이렇게 배관을 교체하다 보니 안전진단 점수에서 늘 점수가 깎이게 됩니다. 이게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지금 목숨 진단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진단 통과를 위해 해당 단지는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어 재건축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용적을 좀 올리고 나머지 공간은 쾌적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 키우기 좋게. 다만 일산 신도시 주민 입장에서 지지부진한 특별법 통과를 마냥 기다리고 있기엔 초조한 상황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가장 낮지만 최근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급 증가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산과 인접하면서도 서울과 가까운 고양 창릉 3기 신도시가 올해 첫 삽을 뜨는 데다 파주, 장항 등에도 신규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산 재건축 단지 매력도가 줄어들면서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이 낮아도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파주에도 앞으로 많이 공급이 많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장항에도 많이 들어오고 덕양구 쪽에도 신축이 많이 들어올 거고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실제 최근 한 달간 일산 지역 매매가는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하락폭이 컸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SNS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가 이제 유통 소비재 업종의 판을 뒤흔드는 큰 손으로 부상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전 세계 마케팅 시장 규모는 올해 우리 돈으로 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플랫폼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덕분입니다. 인플루언서가 주도하는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올해 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올해 초부터 준비해온 대반격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반격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펼친 결과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가는 엇갈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